그 강의 계획서에 따르면 이번 주에 할 내용이 비트 스트림 들여다보기, 포맷의 중요성과 ODF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비트 스트림이라고 하는 걸 들여다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전에 제가 그 강의 계획서에 드린 링크 2개 있잖아요. 2개 중에서 그 명지대 홈페이지 연결된 곳에 가보시면 그 4번 항목 전자기록 관리론 수업 자료 쪽에 세 번째 그 게시물인 것 같은데, 여기 전자기록 관리론 참고 자료 언더바 3 세 번째 그 참고 자료의 내용이 주로 기록 관리 관련 시스템들에 대한 그 자료를 모아놓은 곳이에요. 그거를 이제 다운 받아 보시면 그 참고 자료 안에 대통령 기록 시스템, 업무 관리 시스템, 자료 관리 시스템, 전자문서 시스템에 관련 참고 자료들을 제가 몇 개 갈무리해서 올려놓은 게 있고, 지금 잠깐 전자문서 시스템 쪽하고 업무 관리 시스템의 일부 내용을 좀 보고 넘어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공공기관에서 어떤 기록 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 공공기록물의 가장 주요한 유형은 결제문서거든요. 그래서 그 결제문서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일단 기본 형태를 좀 봐야 우리가 관리할 대상인 전자기록의 실체를 알 수 있고, 왜 비트 스트림을 들여다봐야 하는지도 알 수 있어서 그 내용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혹시 찾아보실 때는 이 G 파일의 전자문서 시스템 안에 들어가 보면 5번 한국정보공학 전자문서 시스템 사용자 설명서 집이 또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면 거기에 전자문서 시스템 사용자 교육자료 .ppt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지금 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 퀴즈 문제가 될, 다음 주 퀴즈 문제가 될, 뭐 퀴즈 문제가 항상 영어 단어만 내는 건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기록을 생산하는, 전자기록을 생산하는 시스템을 세 종류로 우리 기록관리 법령에 명칭을 나열을 하고 있죠. 하나는 전자문서 시스템, 또 하나는 업무관리 시스템, 세 번째는 뭐죠? 배우신 분들은 벌써 이렇게 웅알이 하시잖아요, 그죠? 행정정보 시스템. 이게 이제 법령에 전자기록이 생산되는 시스템의 종류를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전자문서 시스템. 지금도 전자문서 시스템을 쓰는 기관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중앙행정기관은 아무데도 없어요. 지자체 중에는 있어요. 서울시는 전자문서 시스템 안 써요. 어쨌든 전자문서 시스템이라는 게 먼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업무관리 시스템. 2006년 말부터 업무관리 시스템, 이제 다른 말로는 뭐 온나라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업무관리 시스템이 이제 기관들에 보급이 되기 시작해서 지금 중앙행정기관들은 다 온나라 업무관리 시스템을 쓰고 있어요. 서울시도 온나라는 아니에요. 업무관리 시스템을 쓰는데 정부, 중앙정부가 쓰고 있는 온나라를 중간에 가져다가 소스 코드로 좀 변경시켜서 서울형 업무관리 시스템으로 만들어 쓰고 있어요. 서울시의 자치구 중에 2군데는 온나라를 가져다 쓰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기관마다 예전에 나왔던 결제문서 시스템인 전자문서 시스템을 쓰는 기관도 있고, 그걸 버리고 중간에 이제 중단하고 업무관리 시스템을 쓰는 기관도 있다. 근데 두 시스템의 공통점은 뭐냐면 전자결제 기능이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에요. 결제 행위라고 하는 게 공공기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제를 한다는 게 뭐죠? 아래 뭐 예를 들면 어떤 그 조직상에 이렇게 조직 위계 구조가 있는데, 밑에 사람이 어떤 아이디어를 정리해서 기한을 한 다음에 그 문서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실행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거는 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실행을 해야 권위도 있고 그러니까 공식적인 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제를 받아야 됩니다. 원래대로면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 승인 받는 과정을 결제라고 하는 건데, 근데 사사건건 다 그 기관장이 다 결제해 주기는 너무 결제가 많잖아요. 뭐 문구류 2,000원어치를 샀는데 이거 결제해 주세요. 그럼 바쁜 서울시장님한테 2,000원짜리를 결제해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내부적으로 업무를 할 때는 위임 전결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뭐 이 정도 사안은 팀장급에서 결제하고 그걸로 가름하자. 이 정도 사안은 과장까지는 결제를 받는 걸로 하자. 이거는 국장까지는 받아야 돼. 실장까지. 또 뭐 이런 식으로 층층층층 부시장까지 시장까지 이런 식으로 조직 위계 안에 문서의 종류에 따라 내용에 따라 또는 의사결정하는 것의 영향의 범위에 따라서 여기까지는 누구까지로 결제를 받는 것으로 가름한다. 위임 전결 규정을 만들어서 실행을 하는 거죠. 어쨌든 결제를 받아야 누군가한테까지 승인을 받아야 그것이 공식적인 문서가 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조직은 항상 그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결제라는 건 되게 중요한데 종이기록 시절에는 결제를 받을 때 종이문서를 작성해서 상사의 자리로 가서 이렇게 결제판에다 이렇게 끼워서 잘 예쁘게 해서 가서 결제해주세요 하면은 문서에 비해 결제란이 있어서 이렇게 사인해주는 그런 방식이었다. 그럼 이제 전자결제라고 하는 건 그런 결제 행위가 전자적으로 바뀐 걸 의미하죠. 시스템을 이용해서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래한글 그 문서를 만들기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죠. 80년대 말, 그때 이미 그 데스크탑 PC에서 도수용 아래한글로 이렇게 문서도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초창기에는 문서를 만드는 거는 컴퓨터로 했는데 출력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종이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사인을 받는 그런 형태를 한 당분간 가다가, 이제 종이 문서로 수기 결제를 받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왜 비효율적이에요? 첫 번째는 종이 문서에다 결제를 받는다는 거는 윗분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 자리에서 기다리거나 급하면 기다려야 돼요. 코앞에서 기다렸다가 오시면 이렇게 붙잡고 가서 이제 결제를 받아야 되고, 아니면 여기 이제 결제판을 순서대로 다 쌓아놓죠. 쌓아놓으면 이제 밖에 다른 회의에 갔다 오신 상사가, 과장님이 그 결제판을 다 놓고 하나씩 다 사인해서 또 이렇게 놓죠. 그러면 결제 받을 문서, 결제한 문서 이렇게 쌓아놓으면 알아서 그 밑에 사람이 가져가고, 근데 과장님으로 끝나지 않고 더 윗분한테 가야 되면 과장님 사인 받고 또 국장님한테 가서 또 줄 섰다가 또 사인 받고, 일하는 시간보다 사인 받으려고 결제 받으려고 기다리는 시간 더 많더라. 근데 이거를 전자화하면 어떻게 바뀌어요? 컴퓨터 안에서 기업문을 작성한 다음에 그 컴퓨터 파일 쫙 보내면서 결제해주세요 라고 보내고 나서 나는 어디로 가요? 딴 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시스템에 과장님이 딱 로그인해서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 결제받을 문서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서 딱 나한테 보이죠. 바로. 그럼 하나씩 열어서 바로 사인해주니까 부재중이어도 되는 거죠. 부재중이어도 내가 충분히 갖다 놓을 수 있고 시간 날 때 열어서 사인할 수 있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대면해서 이렇게 봐야 되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결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절약할 수 있다. 이런 차원이죠. 그리고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는 거나 인터넷 시대 이런 이제 정보화가 쭉 진행이 되면서 그런 식으로 전자적으로 결제하는 게 굉장히 일반화된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이제 그 공공기관에서는 결제를 하는 시스템이 초반에 90년대 말쯤에 한번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 결제 문서, 결제 시스템에는 기록을 관리하는, 결제 문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잖아요. 근데 그 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은 없었어요. 단순하게 이제 결제를 하는 기능만 있었다가, 이거 이렇게 결제한 문서는 기록이라서 굉장히 중요한데 기록관리법에 따라서 뭔가 잘 관리하도록 해야 될 텐데 라고 해서 새롭게 기능을 많이 보완한 전자문서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고, 그거를 우리가 굳이 이제 앞에 거랑 구분해서 신전자문서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초기에 나온 건 그럼 구가 되겠죠. 구 전자문서 시스템, 그다음에 신전자문서 시스템. 그 시점은 2003년하고 2004년 요 즈음인데, 기존의 전자결제 시스템에다가 기록관리 기능을 넣은 그 시스템의 규격을 먼저 만들었어요. 이런 기능이 필요해.
그다음에 그 규격을 공포하고 여러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들이 그 규격에 맞춰서 신전자문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국가가 그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만들어졌나 규격에 맞나 확인하는 시험 절차를 거쳤어요. 시험을 통과한 업체의 제품은 공인이 된 거죠. 그 업체들만 이 신전자문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팔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수백 개 기관이 쓰고 있는 그 전자문서 시스템은 그때 대부분은 그때 그 새로운 규격에 맞춰서 승인 절차를 거친 제품들이 많이 깔려 있고요. 간혹 구 전자문서 시스템을 쓰는 기관도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고. 그래서 신전자문서 시스템도 어쨌든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전자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기능이다. 자, 일단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는가 볼게요. 일단 결제를 받는다고 하는 거는 먼저 업무 담당자가 문서를 작성해야 되죠. 문서를 작성하는 기능도 이 전자문서 시스템 안에 넣었어요. 여러분이 문서를 작성한다고 하면 쉽게는 그냥 컴퓨터 켜서 아래학을 띄워가지고 이렇게 작성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떤 서식 같은 거를 내가 임의로 만들어야 되니까 힘들어요. 되게 공문서들은 서식이 정해져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공문 서식에 맞춰서 이렇게 작성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전자문서 시스템 안에다가 아래 한글 소프트웨어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자문서 시스템을 띄운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기한기, 편집기, 기한을 하기 위한 편집기를 사용해서 문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필요한 서식 선택한 다음에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과정을 기한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까 위임장결 규정에 따라 이 문서는 누구누구한테까지 결제를 받아야 되나, 그런 결제 라인을 정해서 결제를 받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는 구 전자문서 시스템도 있는 기능이었는데 신전자문서 시스템에 추가된 게 요 세 번째 기능인 거예요. 얘를 기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제가 끝난 순간 이건 기록이다, 기록물이다 이렇게 봐서 소위 이제 편철 등록을 하는 기능을 이 시스템 안에 넣게 되었죠.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 전자결제 초기 화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전자문서 시스템에 누구든지 업무 담당자가 로그인을 하면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사람은 말단 업무 담당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간 관리자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최고 의사결정권자일 수 있죠. 각각의 사람의 위치, 역할, 직책 이런 거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이 다르고 내가 처리해야 될 문서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게 나한테 처리해야 될 문서라고 이렇게 다 떠서 이제 보여주도록 하고 있어요. 그럼 굉장히 편하겠죠. 내가 처리할 거면 싹 소팅이 돼서 보여지니까. 대부분의 이제 업무관리 시스템, 문서관리 시스템은 다 이런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해주고 있고요. 전자결제라고 하는 폴더를 누르면 이렇게 현재 내가 기한한 문서가 뭐다, 내가 뭔가 처리를 해야 되는 걸 기다리고 있는 문서는 뭐뭐가 있다, 현재 내가 그 결제를 쭉 부탁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서는 뭐가 있다, 완료된 문서가 뭐가 있다, 이런 거를 문서의 상태에 따라 볼 수 있는 문서함 기능 이런 것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공문서는 서식이 다양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공문 서식들을 이 전자문서 시스템 안에 미리 만들어 놓고 그거를 서식을 꺼내다가 그 서식을 이용해서 이제 공문서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되어 있고요. 자, 어떤 서식을 꺼내서 만약에 이렇게 문서를 만든다고 한다면 여기 보는 것처럼 어디론가 보낼 문서 같으면 수신자 누구다, 경위는 누굴 경위해서 가야 된다, 또는 제목은 뭐다 이런 식으로 칸들이 미리 좀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 칸에 커서를 넣고 데이터를 입력하면 이것이 이제 채워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어쨌든 지금 보는 이 화면들은 이게 아래 한글 문서 편집기랑 거의 똑같은 기능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아래 한글의 예전 어떤 한 버전을 이 전자문서 시스템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은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되게 이런 걸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해요. 임베디드 됐다는 거는 전자문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어떤 특수한 환경에 맞춰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그 안에 집어넣었다는 뜻이에요.
이 대부분 지금 보시는 이런 그 서식이 어떤 기한을 할 때의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이래요. 여기 이제 빨간 박스에 되어 있는 곳에 어떤 요지를 이제 적게 되죠. 적고 그 다음에 실제 그 기한문의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본문 안에 나오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붙임 문서로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작성하면서 이 아래쪽에 보면 이 문서에 붙임 문서가 몇 개가 있는지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해주게 되죠. 자, 그런 다음에 그 붙임 문서는 첨부 기능을 이용해서 첨부를 하게 돼요. 그 첨부한다는 건 업로드하는 거라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내 PC에 미리 작성해 놓은 아래 한글이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또 별도의 문서들 있잖아요. 그거를 업로드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가 좀 달라요. 지금 본문을 작성하는 거는 전자문서 시스템에 아까 인베드 됐다고 했죠? 인베드된, 삽입된 또는 배태된 이런 뜻인데 배태되어 있는 편집기를 이용해서 작성한다. 그리고 또 어떤 서식이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 서식을 띄워서 거기다 이렇게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부가적인 어떤 내용들은 붙임 문서로 붙이게 되는데 그 붙임 문서들은 대부분 PC에 파일로 작성했거나 어디선가 취득한 것들을 갖고 있다가 하나씩 업로드해주는 그런 방식이다. 자, 그렇게 해서 본문과 붙임 문서를 업로드하는 걸 다 작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대부분은 기관의 조직도가 다 뜨고 특정 조직을 쫙 하이라키를 열어가면은 사람 이름까지 나와요. 업무 담당자까지. 그래서 누구를 콕콕 찍어서 누구의 결제, 누구의 협조를 받아서 그 다음도 누구 결제받고 하는 그런 결제선. 결제선은 제가 만약에 일반 사원이라면 위에 과장님이 있고 부장님이 있고 사장님이 있다면 결제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내가 딱 결제를 올리면서 사장 먼저 결제하시고 그 다음에 부장 하시고 그 다음에 과장 하시고 이러면 안 돼요. 항상 하이라키에 밑에서부터 쭉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제선 지정을 잘 해주고요. 결제선 지정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 그래서 결제를 이제 문서 상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요즘은 잘 쓰진 않아요. 문서 처리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용어는 다 다른데 옛날에는 상신한다 해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결제 올리는 것을. 그래서 문서 상신을 하게 되면 내가 지정한 결제선에 맞춰서 그 사람, 그 다음 사람의 문서함에 가서 기다리고 있겠죠. 결제를 요청하는 형태로. 자, 이 경우는 지금 이게 누군지 아세요? 보이세요? 네, 전지현입니다. 이거를 그 당시에 이 매뉴얼 교육 자료를 만드시던 분이 전지현 씨 엄청 팬이었나요? 그래서 전지현 씨가 김 계장으로 돼 있네요. 결제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실제 종이 문서는 가져가면 거기에 뭐 과장이 결제하는 안에 옛날 같은 도장을 찍었겠죠. 나중에는 사인하는 걸로 바뀌었을 거고 지금은 이게 시스템으로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뭐 도장을 여기다 찍을 수도 없고 사인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도장을 이미지 스캔을 해가지고 여기서 결제를 하겠다 하면 미리 이제 등록돼 있던 그 이미지 도장 스캔이 딱 붙도록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는 뭐 전자서명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냥 뭐 관인이나 또는 뭐 사인이나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이미지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재 결제받고자 하는 이 파일에다가 전자서명 이런 걸 더 붙이기도 해요. 근데 그 전자서명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눈으로 막 이렇게 뭔가 판별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다른 어떤 비트들이 붙어가지고 나중에 그걸 이용해서 이 문서가 그 사람이 보낸 게 맞나? 또 훼손되지 않았나? 이런 걸 확인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자서명을 이용하기도 하고 전자관인, 이미지 서명,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결제를 하게 됩니다. 결제가 진행되는 상황을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고요. 결제가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이제 기록관리 행위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결제가 완료된 문서는 가능하면 즉시 적절한 기록물 처를 찾아서 거기에 갖다 넣어라. 어떤 적절한 기록물 처를 찾아서 문서를 거기다 넣는 행위, 그걸 편철한다고 하는 거죠. 철에다 넣는 거, 편철한다.
편철한다는 거는 결국 어떤 기록물 철이라고 하는 건 어떤 개념적인 거잖아요. 실제 종이 시절에는 이렇게 폴더가 있었던 거고 거기다 종이 기록을 하나하나 이렇게 차곡차곡 넣었던 거고 전자기록에서는 그냥 우리 탐색기에서 보면 폴더 만드실 수 있고 폴더 안에 여러 가지 파일들을 갈무리해 넣을 수 있잖아요. 그건 똑같은 개념이죠. 그런 가상의 어떤 폴더를 만들어 놓고 이 문서는 여기 들어가는 게 좋겠어 라고 판단해서 넣는 거예요. 그 판단 기준은 뭐예요? 되게 같은 일의 종류라던가 어떤 사안이 시작이 돼서 끝나기까지 쭉 관련된 문서가 생길 거라든가 이런 걸 묶어놓는 거잖아요. 묶음이라는 거죠. 관련된 문서들의 묶음. 그게 이제 기록물 철이에요. 그래서 기록물 철을 적절하게 이름을 붙여서 만들어 놓고 그 하나의 철에 들어감직한 유사한 관련 문서들을 거기다 잘 분리해서 놓는 거. 그게 이제 편철하는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물론 그러면 기록물 철을 만드는 기능도 있겠고, 그죠? 편철하는 기능이 있으면 이런 자유로움이 좋아요. 젊음을 발산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하셔야 될 거는 결제라고 하는 행위가 조직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공식화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만 그 권위를 가지고 뭔가 시행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어떤 조직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결제라고 하는 행위로 한다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전자기록 관리를 배울 거니까 전자적으로 결제하는 과정이 어떤 식으로 되는가를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어차피 공무원들이 다 이런 시스템을 쓰는 거거든요. 로그인해서 아까 본 대로 그런 편집기 안에서 서식을 불러다가 데이터를 채우고 내 컴퓨터에 있는 또 다른 파일을 업로드해서 붙인 문서를 붙이고 그 다음에 누구누구 결제해주세요 해서 보내고 기다렸다가 완료되면 편철을 하고 이런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자세히 이런 화면들을 좀 꼼꼼히 보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관리 시스템은 그럼 어떻게 바뀌었나? 업무관리 시스템은 전자결제 기능 기본으로 있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그럼 잠깐 이제 접어두고 결제 부분만 살펴볼 건데요. (57쪽에) 가야 되나 보네요. 자, 이 PDF인가요? PPT 자리 57쪽에 보면 보고 결제. 자,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결제문서 작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무관리 시스템 안에 기능 중에 하나가 뭔가를 보고하고 결제를 받는 거다. 그때 작성하는 게 문서 관리 카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전자문서 시스템까지는 그냥 문서 이런 용어였는데 여기는 문서 관리 카드라고 하는 말이 또 등장을 하거든요. 자, 여기 그 결제의 기본 프로세스가 나오죠. 일단 맨 처음에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 그리고 결제를 요청하는 사람을 우리가 기한자라고 한다. 자, 기한자가 문서를 기한한 다음에 여기 중간 검토자 하나, 둘, 최종 결제가 이렇게 있다는 것은 내가 요 세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인 결제를 받겠다. 그 정도의 문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 검토자를 설정하고 또 한 명 설정하고 예를 들면 과장님, 국장님, 시장님 이렇게 세 단계를 설정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기한한 문서가 제일 먼저 과장님한테 간다. 근데 그분이 봤더니 내용이 시원찮다. 반려할 수 있다. 다시 고쳐서 또 올렸다. 괜찮네 하면 다음 국장님한테 간다. 국장님 봤더니 또 시원찮다. 다시 또 갈 수 있다. 다시 또 고쳤다. 오케이? 올라갔다. 그 다음에 또 시장님한테 갔다. 시장님 점선이 없네요. 시장님도 물론 반려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최종 결제자 결제를 하고 나면 그 문서는 기본적으로 기한자한테 다시 돌아가고 그 기한자가 이제 그 결제받은 결과를 가지고 뭔가 시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최종 결제자가 결제를 하게 되면 결제 완료가 되고 우리가 예전에는 사무관리 규정이라고 불렀던 그러니까 이런 결제 과정에 대해서 정의해 놓은 곳은 행정 이름이 뭐였죠? 행정협업 협업이 먼저예요? 효율이 먼저예요? 행정업무에? 이게 강의를 하시면 뭐 조금 되니까 이름도 잊어버려요. 행정업무의 협업과 효율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이거 다음 주 퀴즈입니다. 문제 2개 나갔어요. 하나는 시스템 3가지. 그다음에 이 규정 이름. 사실 그 규정에 공문서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록관리 법령이 아니라 이 규정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잘 알아두셔야 되죠. 자, 근데 이제 업무관리 시스템과 전자문서 시스템의 차이는 이런 보고문을 기한문을 작성할 때 문서관리 카드라고 하는 이름의 어떤 뭔가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보면 문서관리 카드 모양을 잘 보도록 하죠. 자, 문서관리 카드가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 뭐 크게 보이진 않겠지만, 자, 문서관리 카드가 아까는 전자문서 시스템에서는 바로 이렇게 서식 갖다 놓고 막 이렇게 뭘 만드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런 걸 작성하기 전에 일종의 커버 페이지처럼 한 화면에 뭔가를 입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어떤 결제 문서의 메타데이터 성격의 그런 정보들을 먼저 넣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하려는 그 기한문에 관련해서 이런 정보를 넣어라 이거죠. 제목을 먼저 넣어라. 그러니까 보고의 제목을 넣어라. 그다음에 과제명을 넣어라 이렇게 됐어요. 과제명이 전자문서 시스템과는 좀 다른 점인데, 여기서 말하는 과제명은 여러분이 분류기술 시간에 배우게 될 DRM, 정부 업무기능 분류 체계가 있는데, 정부의 모든 업무를 정책 분야, 정책 영역,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단위과제까지 해서 6레벨을 쫙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과제가 가장 이제 작은 단위인데, 어떤 처리과, 과마다 단위과제를 뭐 많게는 10몇 개, 적게는 서너 개 수행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각각 과마다 수행해야 될 단위과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업무 담당자한테까지 그 단위과제가 할당이 되겠죠. 그래서 한 명의 업무 담당자가 되게 뭐 2-3개 정도의 단위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의 단위과제에 대해서 그걸 수행하는 사람이 서너 명 되죠. 뭐 저희 과도 팀 단위로 그 과제들이 할당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업무 담당자가 문서를 만들면서 이 문서가 어떤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문서다 라고 하는 걸 바로 여기서 과제명이라고 하는 것에서 연결시켜야 됩니다. 이 앞에서 제가 생략은 했지만 단위과제를 바로 연결시키는 건 아니고요. 그 단위과제를 수행하려면 그 과제도 뭐 좀 여러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제 카드라는 걸 먼저 만들게 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연결시키는 거는 과제 카드를 찾아서 연결시키도록 합니다. 내가 지금 만드는 이 문서는 특정 단위 과제의 요 카드에 해당하는 내용이야 라고 이렇게 연결 짓는 거죠. 아까 전자문서 시스템에 이런 거 없었죠. 하지만 있었어요. 유사한 게. 전자문서 시스템에서는 아까 기록물 편철을 했죠. 그거랑 지금 여기서 단위 과제의 과제 카드를 골라서 연결시키는 거랑 동일한 거예요. 거의 동일한 거예요. 근데 시점이 좀 다르죠. 아까 전자문서 시스템은 문서를 결제를 다 끝낸 다음에 기록물 철을 찾아서 거기다 편철하는 행위를 통해서 기록을 분류했어요. 근데 업무관리 시스템은 아예 기한문을 만들 때부터
네가 지금 만들려는 보고서가, 이 문서가 어떤 업무를 위한 거야? 라고 하는 걸 먼저 선택을 하게 한 거죠. 자, 그래서 과제명을 연결시키고, 뭐 검색어도 입력하게 하고, 정보 출처도 넣게 하고, 문서 취지. 여기 좀 작아서 키워볼까요? 키워보면 여기 보면 필드 제목 옆에 빨간색 별표, 과제명 옆에 빨간색 별표, 검색어 옆에는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죠? 척하면 척하면 알겠죠, 그죠? 빨간색 있는 거는 안 넣으면 안 돼, 에러 날 거야. 딱 알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필수적으로 꼭 넣어야 될 항목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문서 취지 꼭 넣어라. 그 다음에 이 본문이라고 돼 있고 부침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아까 본문, 부침 이런 용어 아까 썼죠. 전자문서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그 결제문서의 본문에 해당하는 거 만들어야 된다고 했고, 그다음에 부침에 해당하는 거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물론 본문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안에 임베드된, 배태된, 삽입된 소프트웨어 편집기가 떠서 거기서 서식 등 정해가지고 문서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부침에는 아까 전자문서 시스템에서도 내 그 업무 담당자 PC에 있는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었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업로드를 해서 붙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밑에는 경로부라고 해서 아까 결제선 지정하는 거, 그게 이제 경로부에 다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뒤에 가보면 문서 정보, 이 문서는 시민에게, 공개 여부는 시민에게예요. 시민에게 공개해도 되는 문서냐 아니냐 이런 거를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카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문서 관리 카드. 그러니까 여기에는 실제 본문이나 부침을 이렇게 붙이게만 돼 있지 그 내용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결제하려고 하는 문서에 관련한 정보를 넣는 거. 그래서 일종의 메타데이터 성격의 데이터를 입력을 하도록 한 거죠. 뒤에 내용들은 다 항목별로 어떻게 값을 넣어라 라고 하는 설명들이고요. 그래서 지정하는 거. 실제로 이제 본문 파일을 열어보면 똑같이 업무관리 시스템 안에 이렇게 임베드된 아래 한글 문서 편집기가 뜨게 되고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물론 수정을 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결제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라서 예를 들면 완성된 문서 하나를 이렇게 보면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아까 봤던 그 문서관리 카드를 그냥 보게 해요. 보는데 이 중간에 본문, 부침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이 파일명까지 나타나잖아요. 여기를 클릭하면 바로 열어주죠. 열어서 보여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저장해서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실제로 제가 계속 이게 업데이트돼서 이건 2006년도에 처음 만들었던 업무관리 시스템의 화면 구성이고요. 지금은 이제 기능들이 좀 더 편리하게 많이 바뀌어져서 문서관리 카드를 먼저 보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어떤 걸 결제하려고 딱 제가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본문 내용 먼저 딱 떠서 보여져요. 그래서 본문 내용 보고 옆에 붙인 문서들 하나씩 열어서 필요하면 보고 그냥 바로 위에 결제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서 딱 결제를 누르면 결제가 되죠. 그래서 문서관리 카드를 보려면 제가 일부러 다른 데를 클릭을 해서 봐야 돼요. 그런 식으로 좀 변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화면들, 기본 정보를 따로 갈무리해서 보여주는 그런 화면이 있다라고 하는 게 좀 특징입니다. 자, 그럼 이 결제하는 프로세스를 이제 대략 받고 사용하는
업무 관리 시스템이나 전자문서 시스템의 일단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나 이런 거를 대략 봤습니다. 봤고,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기록을 우리가 이제 관리한다라고 했을 때 관리하는 대상 실체가 뭘까? 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의 질문이에요. 전자기록을 관리한다고 했을 때 지금 결제문서는 중요한 기록이다. 자, 결제문서 한 건, 기록 한 건인데요. 결제문서 한 건, 기록 한 건을 구성하는 실제 구체적인 내용물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아까 결제문서는 대부분 본문이라는 걸 작성했어요. 근데 그 본문은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전부 다 아래 한글로 작성을 해서 저장하면 .hwp가 만들어져요. 물론 예외는 있어요. 지금 중앙행정기관들의 그 일부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확산하고 있는 온나라 2.0, 온나라 2.0이 이제 배포가 되고 있는데요. 온나라 2.0은 본문을 저장을 하면 ODT라고 하는 확장자의 파일을 만들어줘요. 이건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근데 하여간 아직은 대다수의 기관들이 본문 파일은 다 .hwp 아래 한글 파일을 만들어진다. 자, 그 다음에 본문 하나만으로 딱 그 만들어지는 기관도 간혹 있는데 대부분은 붙임문서가 한 개 이상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붙임문서의 대부분이 역시 또 아래 한글이고요. 가끔 PPT나 엑셀도 많이 있죠. 그래서 아래 한글 포맷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엑셀이에요. 그 다음에 PDF나 PPT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고 가끔 .txt도 있고요. HTML도 있어요. 뭐 이런 종류들이 첨부로 쭉 이렇게 붙게 된다. 자, 그러면 결제문서 하나가 본문 파일 하나, 그다음에 붙임문서가 없거나 한 개 있거나 두 개 있거나 세 개 있거나 뭐 7개, 8개 있겠죠. 그럼 이게 전체가 기록의 한 건,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기록의 한 건이라고 할 때 지금 얘기했던 그 파일들 있잖아요. 파일들을 제가 편의상 뭐라고 부를 거냐면 콘텐츠라고 부를 거예요. 콘텐츠. 컴퓨터 파일들은 우리 콘텐츠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콘텐츠들이 있는 그것이 기록의 한 건이구나. 근데 기록이라는 게 콘텐츠만으로 되지는 않아요. 아까 문서관리 카드에 뭐가 있었어요? 계획, 제목이라든가. 원래는 제목이 어디 붙어 있냐면 본문을 열어보면 본문 파일에 맨 위에 적혀 있는 게 제목이죠. 근데 그거를 또 굳이 문서관리 카드에 제목을 쓰게 한 이유가 뭘까요? 이게 검색하거나 할 때 데이터가 미리 빠져나와 있으면 검색하기가 좋잖아요. 그런 용도다 이거죠. 그래서 어쨌든 일종의 메타데이터가 이미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록은 컨텐츠만 가져가면 된다가 아니라 그 문서관리 카드에 있었던 거, 또 전자문서 시스템도 사실 앞에 뭐 입력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이터도 같이 묶어서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또는 문서관리 카드에 아까 과제 카드라는 걸 연결시켰잖아요. 그런 정보도 같이 가져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메타데이터 플러스 컨텐츠들의 묶음. 이게 이제 하나의 전자기록 한 건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록 관리 잘 해야 된다면 이런 결제 문서 한 건에 해당하는 기록 아이템, 건이 아이템이죠. 기록 아이템, 기록 한 건을 잘 묶어서 가져가면 돼요. 그런 다음에 뭐 기록 관리를 한다는 거는 그 기록이 진분이냐, 무결하냐, 신뢰성이 있냐, 이용 가능하냐 이런 걸 잘 따지고 그래서 품질, 조합, 품질 잘 보관해야겠다. 키핑 또는 프리저빙 하겠다. 잘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갖고 있으면서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얘를 잘 열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거. 그게 이제 기록관리가 할 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잘 보관하는 것은 지금 아래 한글로 되어 있는 본문 또는 이제 첨부는 아래 한글 하나, 엑셀 하나, 파워포인트 하나라고 칩시다. 그러면 컨텐츠가 4개잖아요. 그 4개의 컨텐츠만 잘 보관하면 될까요? 네, 그게 이제 우리한테 고민인 거예요. 그 컨텐츠만 잘 보관하면 된다라고 해도 여러분이 USB나 여러분 PC 하드디스크에 그 4개의 컴퓨터 파일, 컨텐츠를 잘 갖고 있다고 치면 그게 100년 뒤에 열릴까요? 이런 문제.
100년대 열릴가위에는 여러 가지 열릴 수 없는 조건이 있어요. 그죠? 일단 100년까지 이 하드 디스크 자체가 남아있을까? 남아있은들 이걸 하드디스크를 연결해서 보일 수 있는 컴퓨터가 지금과 같은 똑같은 기능과 사양의 컴퓨터가 그때도 존재할까? 이미 또 휙 발전해갖고 양자 컴퓨터가 나왔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그때 가서 그 하드디스크를 연결시켜서 그 먼 미래에 .hwp를 열어볼 수 있을까? 많은 의구심이 들잖아요. 그래서 결국 컨텐츠를 어떤 매체에 잘 갖고 있기만 한다는 게 답은 아니겠다.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포맷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나 USB 같은 그 매체 자체가 낡아서, 예를 들면 우리가 CD에 뭔가를 담아놨어요. DVD에 사진을 잔뜩 넣어놨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CD가 이렇게 삐뚤어졌거나 해서 깨져서 안 읽히기도 해요. 그건 매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포맷의 문제가 아니라 매체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여러 군데서 발생할 수 있어요. 매체가 뭔가 좀 흠이 생겨서 거기 들어있는 파일을 못 열을 수도 있고, 매체는 멀쩡한데 그 파일 자체를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알아볼 수가 없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파일 자체가 깨져서, 가끔 파일이 깨지는 경우도 있죠. 매체 자체는 멀쩡한데 거기에 컴퓨터 파일이 10개가 있었는데 9개는 열리는데 하나는 안 열려. 뭐 이런 문제도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렇게 지금 갑자기 3.5인치 플로피 디스크를 발견했어요. 그거 어디다 써먹어요? 3.5인치 플로피 디스크를 본 경험 있으신 분? 상당히 있으시네요. 5.25인치 플로피 디스크를 써보신 분? 좀 있으시네요. 의외인데요. 연식이 좀 되신 걸로. 그래서 그런 매체가 나타났는데 우리는 지금 그걸 넣을 드라이브 자체가 없다고요. 그건 어디 가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지금 뭐 옛날에 제 결혼 비디오나 우리 애들 유치원 때 찍은 VHS 비디오 테이프 막 이렇게 쌓여있는데 이걸 어디서 가서 빨리 그 디지털화를 해야 되는데 아직 못한 게 많아요. 좀. 뭐 누군가 계속 서비스를 해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서울기록원이 생기면 서울기록원 제일 먼저 그거 요구하려고요. 그 서비스 좀 해주라고 그때 들고 가서 하려고요.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오늘 살펴볼 것은 포맷의 문제. 일단 포맷의 문제로 북한에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날씨도 덥고 하니까 좀 쉬었다 할까요? 네. 한 7분 쉬겠습니다. 6분 쉬겠습니다. 여기 지금 컴퓨터가 7시 44분이거든요. 7시 5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있는 것 중에 기토하고 되어 있는 쪽으로 가서 클릭 안 돼요. 로 시작하는 그 링크를 클릭을 해서 가보면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그 중에 참고 2점 비트스트림 들여다보기 요걸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 파일을 열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포맷의 문제를 보려면 그 제가 컨텐츠라고 지칭한 .hwp 파일, .excel 파일, .ppt 파일 이런 파일들, 이 컨텐츠 걔가 어떤 식으로 실제 내용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 건지 하는 그 원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비트 스트림은 왜 비트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봤죠. 컴퓨터는 모든 정보를 비트 단위로 처리한다. 비트가 있는데 스트림은 비트들이 쭉 시냇물처럼 쭉 연결된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비트 스트림, 비트의 열, 비트 열이라고 쓰는 책도 있어요. 비트 스트림이라고 저는 그냥 직접 썼고요. 그 안에 걔가 비트 스트림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직접 보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 스트림을 보려면 이거는 컴퓨터 기계가 뭔가 정보를 표현하는 방식이니까 그걸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컴퓨터의 비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숫자는 10진수예요.
왜 십진수라고 얘기하냐면 숫자의 한 자리를 표현할 수 있는 문자가 10개이기 때문에 십진수예요. 10개. 왜 10개요? 0, 1, 2, 3, 4, 5, 6, 7, 8, 9 그래서 10개거든요. 그래서 한 자리에 0부터 9까지 10개 중에 하나 딱 오는 거죠. 또 다른 한 자리에 10개 중에 하나 딱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읽어요? 340 이렇게 읽지 않죠. 340이라고 읽잖아요. 그런데 이건 십진수이기 때문이고 0은 1의 자리, 4는 10의 자리, 3은 100의 자리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약속한 거죠. 약속했으니까 340. 그다음에 맨 마지막 거 읽어볼까요? 숫자에 민감하신 분은 금방 알 것 같은데 맨 마지막 거 237억 8,765만 4,345. 이게 내가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위를 만들어 하고 있는데 아마 어느 순간 여러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거 느꼈을걸요. 우리는 만 단위로 바뀌는데 이 아르비 숫자는 천 단위로 콤마를 찍어가지고 엄청 헷갈린다. 그래서 중국이나 우리 쪽은 네 자리를 기준을 막 끊는데 서양은 세 자리를 끊어가지고 복잡하다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다루는 거에 그 다양함도 굉장히 있죠. 어디는 12진수 쓰는 데도 있고 어디는 8진수 쓰는 데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10진수는 영어로는 데시멀 넘버라고 한다. 이렇게 그다음에 컴퓨터는 근데 2진수를 쓴다. 2진, 두 개의 숫자를 쓴다. 두 개면 뭐였어요? 0, 1. 0 아니면 1. 두 개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1010이라고 썼잖아요. 그러면 1010이라고 하는 것이 10진수로는 어떤 값일까? 라는 거죠. 이 화면이 좀 선명하지 않네요. 그죠? 여기가 아까 10진수였다면 0의 자리, 1의 자리죠.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라고 했던 거는 10의 자리라고 하는 거는 10의 1승 자리라는 뜻이고요. 100의 자리라는 거는 10의 2승 자리예요. 그럼 더 한 칸 더 가면 1000의 자리거든요. 1000은 10의 3승 자리고 만은 10의 4승 자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2진수니까 2의 0승 자리, 2의 1승 자리, 2의 제곱승 자리, 여기는 2의 세제곱승 자리예요. 그래서 2의 1승은 2겠죠. 2의 2승은 2는 4, 4겠죠. 2의 3승은 8, 2의 4승은 16. 딱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이거는 2의 0승, 1승이니까 2네요. 그죠? 2승자리인데 0이니까 값이 없고요. 2의 3승자리 8이겠네요. 8하고 2 10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10진수는 10을 2진수로 표현하면 101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거 한번 맞춰보실래요? 이거는 10진수 얼마를 2진수로 표현한 걸까요? 여기 아까 8이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4 그러니까 8하고 4도 하니까 12를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건 되게 복잡하겠죠? 생략. 그리고 이제 10진수를 그러면 2진수로 변환하는 것도 할 수 있겠죠? 그냥 2를 2진수로 바꾸는 건 쉬울 것 같아요. 1, 0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5는 1, 0, 0, 1. 그죠? 1, 0, 0, 1. 계산하시죠. 두 번째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네요. 두 번째 하시는 분들인데. 그 다음에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15를 만약에 2진수로 바꾼다. 그러면 이거 옛날에 중학교 때 여러분 배운 거예요. 2진수로 바꿀 때는 2로 나눈다. 27, 14, 나머지가 1이 있네. 또 2로 나눈다. 2, 3은 6, 나머지가 1이네. 또 2로 나눈다. 1은 2, 나머지가 1이네. 더 이상 못 나눈다. 끝. 이렇게 거꾸로 읽는다. 1, 1, 1, 1.
1111 이진수라고 굳이 표현할 때는 괄호열고 1이라고 써주거든요. 15는 1111 이진수로 1111. 이거 뭐 이진수 말고 뭐 3진수로 바꾸겠다. 그럼 여기를 3으로 계속 나누면 되는 거예요. 8진수로 바꾸겠다. 8로 나누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10진수 어떤 숫자, 어떤 밸류가 있는데 그 값을 10진수로 표현할 거냐, 2진수로 표현할 거냐, 때로는 16진수로 표현할 거냐, 또는 64진수로 표현할 거냐. 그거는 우리가 정한 거예요. 64진수도 있어요. 64진수도 기록 관리랑 연관이 있어요. 64진수도 그러면 숫자 하나 자리에 64개의 서로 다른 문자가 있어서 하나하나가 값이 0부터 63까지 값이 매겨져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면 자, 비트는 뭐의 약자다? 퀴즈 3번입니다. 이건 영어 철자 잘 쓰셔야 돼요. 비트라고 문제를 내면 바이너리 디짓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너무 쉽죠? 그러니까 데시멀 이런 건 안 됐어요. 우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바이너리 디짓만 위해서. 이거 저기 퀴즈 정리해 주시기 이런 거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다 문자하고 답을 다 정리해서 올려주시는 게 있으니까 수업 들으면 5분 전에 딱 남겨주시면 돼요. 자, 요 3번 항목은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우리가 컴퓨터가 이진수로 모든 걸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비트들을 이용해서 실질적인 정보를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비트 하나밖에 없어. 비트를 한 칸밖에 안 갖고 있어요.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딱 한 칸이야. 그러면 여기에 0 아니면 1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그 한 칸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거는 yes, no 둘 중에 하나거나 true, false 중에 하나거나 이런 거겠죠. 둘 중에 하나. 어떤 상황이, 어떤 팩트가 둘 중에 하나인 거. 이것도 두 개 중에 하나의 상태일 수 있는 거. 요것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트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실세계에 있는 어떤 값 중에 요거 아니면 저. 딱 두 가지의 값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비트가 만약에 두 개가 있는 거야. 비트가, 칸이. 그러면 칸이 두 개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가지수는 몇 개가 될까요? 칸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 이게 하나의 비트, 이게 하나의 비트예요.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값은 우리가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넣어져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001, 00, 01, 10, 11 이렇게 네 가지 패턴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요거는 사과로 정할래. 여기 00이라는 값이 있으면 이건 사과를 의미하는 거야. 01이 들어갔으면 귤이야. 10이면 바나나로 할 거야. 11이면 딸기로 할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과일이 이 세상에 4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4종류의 과일을 컴퓨터로 표현하겠다 라고 하면 우린 2비트만 있으면 그걸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컴퓨터에서 어떤 정보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정보를 저장을 하고 표현도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궁극적으로 이렇게 비트로 뭔가 표현한다는 뜻이고, 그럼 우리가 표현하려고 하는 정보의 가지수, 종류, 그거에 따라서 필요한 비트 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뭐 당연하겠죠. 자, 그래서 한 비트만 있다면 우리는 두 종류의 값을 표현할 수 있겠다. 두 개의 비트가 우리에게 있다면 네 종류의 값을 서로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다. 세 비트면 8종류가 되는 거죠. 왜 8종류인데요? 여기 한 칸이 더 있는 거야. 0, 0, 0, 0, 0, 1, 0, 1, 0, 0, 1, 1, 1, 0, 0, 1, 0, 1, 1, 1, 0, 1, 1, 1. 이거 너무 잘하죠? 컴퓨터 공학과에서는 비트만 갖고 놀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6비트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가죠. 두 배 늘어나니까. 그래서 6비트가 있으면 64종류의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다. 64종류의 값을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4비트면 16종류
라고 하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 컴퓨터를 만들 때 물론 여러분이 컴퓨터 역사를 나중에 찾아보면 세계대전 때 탄도 계산하고 뭔가 이렇게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컴퓨터가 막 동원이 돼요. 그러니까 암호 풀기 위해서 막 컴퓨터가 동원이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영화를 볼 수 있거든요. 어쨌든 뭐 그런 과정에서 발전을 했지만 컴퓨터가 일반 사람들에게 사용이 된 거는 편지를 쓰게 한 거죠. 기본이. 예전에 다 타자 치셔서 막 했다가 워드 프로세서라는 것도 만들어졌다가 이제 컴퓨터로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옛날 타자기로 편지를 쓸 거 아니에요. 미스터 선샤인에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타자 치는 거. 카이인가 한 손으로 막 치는 거. 그 타자 치던 거를 컴퓨터로 다 표현해야 되니까 그 타자기에 있던 이 하나의 문자 있잖아요. 소문자 알파벳, 대문자 알파벳, 느낌표, 물결 모양, 이런 거, 그런 거,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다 했어요. 그러면 이 타자기에 있던 문자를 다 세보니까 100몇십 개가 되는 거야. 그럼 그 100몇십 개를 표현하려면 몇 개의 비트가 필요한가? 7개면 충분했어요. 7비트면 7비트 000은 뭘로 하겠어? 1은 뭘로 하겠어? 이런 식으로 정한 거죠. 그래서 모든 문자, 편지를 쓰는데 필요한 모든 문자를 비트로 표현하기로 하고 컴퓨터가 처음 이제 만들어서 막 쓰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 컴퓨터 처음에 타자기로 편지 쓰던 거 대체했고요.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 이런 거 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7비트가 면 되겠다. 우여곡절 끝에 한 바이트라는 개념을 또 만들었어요. 8비트를 묶은 걸 한 바이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 한 바이트면 뭐 대체적인 어떤 문자를 다 표현할 수 있다라고 믿었죠. 근데 이 컴퓨터가 영어권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고 이제 전체 전 세계로 글로벌화 되다 보니까 한글도 담아야 되고 중국 한자도 담아야 되고 가라카나 히다카나 담아야 되고 이게 여러 아랍어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거 생겼잖아요. 저는 구별이 안 되던데 그게 구별이 되겠죠? 그들 나름의 알파벳이 있겠죠. 그거를 다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초안에는 그게 서로 표준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우리는 우리끼리만 한글 표현해서 막 비트 패턴을 만들었는데 그게 미국에 가면 또 안 읽히고 막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모든 문자 다 불러 모아서 표준화를 다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나라에서 뭘 만들어도 다른 나라에 가서도 그 문자열을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환경이 만들어졌죠. 자, 이 퀴즈는 그냥 재미로 해놓은 건데요. 자, 성별 구분을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개의 비트면 돼요? 한 개의 비트면 된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법적인 것에 굉장히 천착하시는 분인데 LGBT를 감안한다면 거시기까지 다 감안하면 9종, 11종 이렇게 막 될걸요? 아니 11종의 여기서 좀 말하는 성 정체성 플러스 성적 취향까지 포함해서 한 11종이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 뭐 4비트는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제가 이 얘기를 왜냐하면 딴 얘기긴 하지만 결국은 어떤 정보를 이렇게 표현하기를 하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그 이후에 엄청난 제약이 되는 거예요. 만약 성별을 그냥 한 비트로 다 표현하기로 딱 정해버려봐요. 그러면 LGBT 무시당하는 거예요. 왜냐면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또 폭력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뭐 좀 다른 이것이 진화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어떤 전화나 무슨 뭐에 불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요. 그럼 뭐 문제가 있습니다. 쳐주세요. 그럼 뭐라고 해요? 우리 시스템이 그게 안 돼요. 그게 당신의 용상은 알겠는데 우리 시스템에서 그게 수용이 안 돼서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핑계를 대죠. 처음부터 시스템을 만들 때부터 어디까지를 포괄하게 정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잠깐 얘기했고요. 자, 16진수와 64진수가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컨텐츠, 비트스트림 이걸 이제 여러분 보려고 해요. 여러분 보여드릴 건데 같이 볼 건데 그때 이제 비트로 쭉 뭐 컴퓨터 안에는 모든 게 비트로 돼 있다고 했으니까
110, 110, 00, 100,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4비트씩 이렇게 묶어서 4비트면 16진수 하나예요. 그래서 4비트를 묶어서 한 개의 문자로 이렇게 다 바꿔서 보여주려고 해요. 그래서 16진수에 좀 익숙한 게 좋겠는데요. 16진수를 하면 한 자리에 16개 종류 문자가 와야 되니까 0부터 15까지의 값을 이렇게 매칭을 시킨 거죠. 0부터 9까지는 똑같아요. 10진수랑. 그 다음에 10에 해당하는 값을 대문자 A, 11에 해당하는 값은 B, 12, 13, 14, 15까지. 그래서 15가 F예요. F. 아까 15가 제가 여기 줄게. 이진수 바꿀 때 뭐였었어요? 15가 1111로 꽉 차 있으면 그건 15 값이에요. 10진수로 보면. 그래서 0부터 F까지의 문자로 한 자리 한 자리가 표현되는 그 방식이 16진수다. 이것만 생각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컴퓨터 파일을 열어봤더니 4A0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하나는 16진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4는 그냥 똑같이 4죠. 4의 값이에요. A라고 되어 있는 거는 10진수 10, 그 다음에 이건 0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4개의 비트를 표현하는 거예요. 1000이겠죠? A도 4개의 비트를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1010이겠죠? 그다음에 이거는 0000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숫자 16진수 3개가 4비트씩 해서 12비트로 쫙 1대1로 딱 매핑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64진수 얘기했는데 64진수의 숫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0부터 9까지, 대문자 A부터 Z까지, 소문자 A부터 Z까지, 그 다음에 더하기 슬래시. 뒤에 더하기 슬래시 대신에 다른 문자를 써도 돼요. 이거 약속을 하는 거죠. 더하기 슬래시까지 하면 딱 64개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실제 컨텐츠 만들어가지고 걔는 비트 스트림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나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제가 메모장을 열어가지고 이 내용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소망사항 적어봤어요. 끔찍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이거 적은 거를 메모장은 어떤 그 메시지를 적고 저장하는 가장 간단한 도구예요. 여러분 써봤겠지만, 그죠? 굉장히 간단한 거죠. 얘를 이제 저장을 하겠다. 그래서 저장.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테스트라고 하는 게 생겼죠? 탐색기에 가서 보면 문서에 테스트라고 하는 게 적혔는데요. 탐색기에 가보면 탐색기에 텍스트 문서라고 유형도 나오고 1KB라고 써 있어요. 1KB. 뭐의 약자일까요? 킬로바이트의 약자거든요. 1킬로면은 1000바이트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거는 탐색기가 이렇게 올림, 반올림도 아니고 올림, 해서 보여주는 사이즈예요. 정확한 사이즈가 아니에요. 어쨌든 텍스트 문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뭐 앞에 이게 .txt인 경우에 아이콘 모양이 이렇게 생긴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문서를 갖고 제가 이 실제 비트 스트림을 열어보기 위해서는 툴이 필요해요. 툴. 그 툴은 여기서 이제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링크가 좀 잘못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고치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www.softcircuits.com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울 거고요.
이거는 저기 제가 따로 자, 그 공지문에다가 따로 올려드릴게요. 여기 위에 메뉴가 안 떠요, 이번에. 이게 깜깜 이렇게 가서 각도가 검은색으로 여러분 보였군요. 이거 프로덕트라고 이게 화면에서 까마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프로덕트 아까 이제 첫 번째 그맨 위에 softcircuit.com에 바로 가면 위에 프로덕트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를 열면 중간에 시그너스 텍스 에디터 프리 에디션 공짜로 쓸 수 있는 프리 에디션이 뜨거든요. 걔를 클릭하시면 되고 밑에 가면 다운로드 더 레이티스트 버전에서 있어요. 걔를 클릭하면 이제 다운로드가 되는데 바로 열기 하면 돼요. 열기를 하면 이게 되게 작은 파일이 금방 떠요. 여기 이제 setup.exe가 있어서 이제 설치하는 겁니다. 더블 클릭하면 설치하게 되고요. next, I agree, install 파일은 바로 인스톨 끝났어요. finish. 그래서 툴이 다 깔렸어요. 그거는 여기 시작 버튼에 가서 보면 시그너스 텍스 에디터 프리 에디션 새로 설치된 나오죠. 여기 이렇게 열어보면 시그너스 텍스 에디터가 있어요. 걔를 실행을 할 겁니다. 이 툴이 뭐냐면 비트스트림을 그대로 보여주는 툴이에요. 우리가 덤프해서 본다고 해요. IT 사람들은 덤프해서 봐요. 그래서 여기서 열기 해가지고 아까 문서 이거를 열어볼 거예요. 딱 열었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뷰에 옵션에 가서 카운트를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맨 왼쪽에 0010 된 거는 줄번호를 그냥 붙여준 거라서 실제 내용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48, 65, 60, 6F, 212 이게 제가 입력해서 저장된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리고 맨 저쪽에 헬로에서 제가 입력한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저거는 뭐냐면 이 비트스트림이 혹시 저런 내용 아닐까? 라고 이 툴이 해석해서 보여준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입력한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실제 비트스트림은 48 쭈르륵 한 줄, 그 다음에 61, 72, 73, 20에서 72까지 여기까지가 실제 여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비트스트림이에요. 제가 아까 메모장에다가 Hello, I'm 24 years old 한 다음에 저장했잖아요. 저장하는 순간 저 비트스트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날아가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입력을 하면서 키보드로 헬로 어쩌고 쳤을 때 우리가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거는 키보드로 친 내용이 이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화면에 그냥 메시지를 보여줄 뿐이에요. 내가 저장이라고 하는 기능을 실행해야 이 화면에 보여줬던 그 내용을 메모장이 나름의 방식으로 비트 스트림화 해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인코딩한다.
코드를 만드는 거, 코드화한다. 그래서 인코딩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화면에 그냥 보여준다고 해서 그게 다 존재하는 건 아니죠. 그럼 화면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은 컴퓨터의 메모리상에 존재하는 거고요. 그걸 하드디스크에 새기겠다, 남기겠다라고 하면 저장이라고 하는 걸 하셔야 되는 거고, 저장을 하는 순간 우리 눈에는 헬로지만 헬로라고 저장을 못하는 거예요. 48, 65, 60 같은 비트 패턴으로 저장을 해주는 거죠. 그럼 저기 48, 65, 60 저기 어디 뭐 헬로라고 어떻게 이렇게 모르죠? 저 비트 스트림은 48이면 1000인 거잖아요. 8이면 전혀 잘못 얘기했나? 0100이죠. 4는 8은 1000이고 그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 저게 헬로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제가 메모장으로 작성해서 이제 저장했던 내용을 다시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더블 클릭하면 메모장이 뜨면서, 그죠? 뜨면서 딱 또 이렇게 읽어주죠. 이건 무슨 조화 수식이에요? 실제로는 뭐 48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는 비트들을 헬로 해서 이렇게 읽어서 또 보여주잖아요. 이거는 누가 조화를 부리는 거냐면 메모장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조화를 부리는 거다 이거죠. 자, 메모장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순간 나는 화면에 헬로라고 쓸 수는 있었어요. 내가 이 메모장을 위해서 저장하는 순간 얘는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비트 스트림을 만들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메모장을 이용해서 다시 그걸 읽기로 했기 때문에 메모장을 아는 거지. 자기가 헬로를 어떤 비트로 만들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다시 거꾸로 읽어서 화면에 헬로라고 뿌려주는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말짱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한테는 그냥 48, 40 이렇게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기록에서는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비트 스트림만 가지고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비트 스트림이 존재한다면 걔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는 뭔가. 종이 기록은 다르죠. 종이 기록은 우리 눈만 있으면 됩니다. 종이라고 하는 매체는 그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고 거기에 눈에 보이는 어떤 필기도구로 이렇게 썼다고 한다면 우리는 눈만 있으면 걔를 해독할 수 있어요. 근데 전자기록은 컴퓨터 파일만 존재한다고 해독할 수 없습니다. 볼 수도 없죠. 걔를 적절하게 읽어서 걔의 원래 메시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럴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만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전자기록을 관리한다는 게 콘텐츠만 잘 보관하면 된다? 아니다. 걔를 읽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같이 뭔가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 같이 보관하든 나중에 그 비트 스트림을 읽어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든 뭔가 필요하다. 자, 그런 얘기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ASCII, 이렇게 ASCII 이거를 ASCII라고 불러요. 물론 서양 사람들은 ASCII라고 읽진 않아요. ASCII라고 했습니다. ASCII 코드. 여기 제가 링크 해놓은 게 있거든요. 링크를 클릭을 해보면 이게 뭐 영어로 ASCII 테이블 앤 디스크립션에서 뭐가 쭉 나와 있거든요. 여기 이제 보면은 위에 아까 48 우리가 아까 본 비트 스트림은 16진수였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요 맨 위에 뭐 BC라고 써 있는 건 뭐겠어요? 데시멀 HX라고 된 게 헥사가 16진수거든요. 헥사. 요 두 번째 줄에 48에 해당하는 걸 보면 여기 있죠? 여기 48이 뭐라고 있어? 대문자 H, 헬로 H. 그 다음에 48 다음에 뭐였죠? 48, 65, 60 이렇게 되어 있네요. 7. 소문자 2. 맞죠? 헬로. 이 코드 값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헬로 대문자 HELLO 막 이렇게 쳤잖아요. 그거를 이제 인식을 하고 키보드에 그걸 쳤으니까 이 노트패드 메모장 소프트웨어는 뭐를 쳤구나 하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걸 저장하는 순간 이 저장할 때 비트를 뭐로 만들어주지? 요 맵핑 테이블 써야겠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비트를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사실 컴퓨터가 어떤 비트 패턴을 만들어주는 거 지 맘대로 하는 거 없어요. 약속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약속을 했던지 아니면 특정 소프트웨어가 자기 나름의 어떤 코드 규칙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게 없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해서 다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고 그렇게 해석해서 보여주고 이걸 할 수 있는 게 중간에 그런 소프트웨어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이 아스키 코드 값은 컴퓨터를 만들었을 때 최초로 만들어진 코드표예요. 아까 얘기한 어떤 화살기에 우리 편지 쓰기 위해서 어떤 문자들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걸 컴퓨터로 이렇게 옮길 때 대문자 A 뭘로 하자, 소문자 A 뭘로 하자, 숫자는 뭘로 하자, 느낌표, 물음표 이런 거 뭘로 하자 이렇게 다 정하는 거죠. 그냥 약속대로 움직이는 거다라는 거. 무슨 이렇게 너무 신기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약속된 코드 값에 따라서 가는 거다. 이게 이제 첫 출발이고요. 근데 이제 아스키 코드 값은 지금 보는 것처럼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영문자밖에 없잖아요. 한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글로벌하게 여러 나라의 문자를 포괄하기 위해서는 알파벳보다 훨씬 복잡한 문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문자를 표현할 때 한 바이트 갖고는 안 되더라.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2바이트 또는 3바이트 굉장히 이렇게 좀 비트를 더 늘려가지고 전 세계의 문자를 다 표현할 수 있게 UTF-8 이런 식의 유니코드 이런 거 막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 코드값 체계를 또 따로 만들어서 문자는 항상 그런 값의 패턴으로 만들자 우리 약속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런 표준화된 문자 패턴으로 인코딩을 하게 되면 다른 나라의 다른 소프트웨어를 읽었을 때도 잘 보이게. 자, 비트 스트림은 다 약속이다. 그래서 약속된 초창기의 그 기본 코드 값을 ASCII 코드, ASCII라고 한다. 이거의 약자예요. 이거를 퀴즈 문제를 내면 저를 너무 원망하시겠죠? 그래서 컴퓨터 초창기에 최초로 만들어진 코드표, 그러면 이 ASCII를 쓰시면 됩니다. ASCII 이게 답이에요. 그럼 퀴즈 문제 내보실 거 있죠? ASCII. 제가 이제 문제를 그냥 그렇게 낼게요. ASCII 쓰세요. ASCII를 영어로 쓰세요. 코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글을 처음 이제 이 한글도 우리가 이제 한글로도 표지 써야 되니까 이 컴퓨터를 위해서 한글을 잘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겠죠. 그래서 초반에는 표준화되지 않은 상태로 여러 종류의 저는 아까 ASCII 코드 값처럼 한글을 비트 스트림을 뭘로 표현할 건가 하는 표가 여러 개가 존재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국제적으로 표준을 해야 되니까 한글을 국제 표준에서 뭘로 표현할 거냐 하나를 정하자. 그래서 엄청난 디베이트가 붙었습니다. 한글을 표현하는 방법 두 종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조합형, 하나는 완성형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조합형은 우리 한글의 구조를 보면 초성, 기억력들 자음으로 된 초성, 그 다음에 아야어여여 중성, 그 다음에 초성도 사실은 쌍기역도 있고 좀 그렇죠. 그 다음에 종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종성이 있게 되면 다른 자음도 있지만 이렇게 자음이 두 개 이렇게 오기도 하고 그렇게 복잡하죠. 그래서 모음도 사실 생각해 보면 이렇게 아도 있지만 이가 돼서 애가 되고 이렇게 복합적이잖아요. 결국 조립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조립을 생각해서 기역은 뭘 표현하고, 니은은 뭘 표현하고, 아는 뭘 표현하고, 그래서
각각을 다 비트 패턴으로 다 매핑을 해서 그럼 심지어 한글 문자 하나가 그죠? 자음이 2개, 모음도 한 2개, 초성 2개, 중성 2개, 종성도 뭐 2-3개 이렇게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그냥 다 덧붙여서 만들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완성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글자는 되게 단순한 거예요. 가. 그러면 딱 2개만 붙이면 되잖아요. 근데 뭐 이런 거면 쌍 기역에다가 야에다가 이렇게 막 여러 개가 막 붙게 되니까 비트가 너무 길어지잖아요. 어떤 거는 8비트면 되는데 어떤 건 뭐 16비트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제각각 막 길이가 다 다르다. 너무 복잡하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 뭐 이런 문제가 생겼고요. 그래서 완성형이 주장하는 거는 우리가 사실 초성, 중성, 종성 있지만 완성된 형태로 가능한 문자는 그 조합들의 일부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안 쓰는 거 빼고 진짜 조합을 했을 때 쓰는 거, 각 이런 거 쓰잖아요. 근데 기역, 시옷에 야에다가 니은, 지읒, 티읒 이런 글씨는 안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빼고 진짜 쓰는 글씨를 완성시켜 놓고 그 하나하나에다가 비트 패턴을 쭉 주자. 그게 이제 완성형이었어요. 어느 쪽이 이겼게요? 여기 다 있어요. 그죠? 완성형이 이겼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당시 논쟁을 할 때도 이미 아래 한글 있었고요. 아래 한글은 조합형 쪽에 있었고요. 왜냐면 그게 한글을 표현하는 기본 원리에 더 충실하다라고 봤고요. 그래서 완성형이 됐기 때문에 어떤 이상한 특정 어떤 소프트웨어에서는 이상한 패턴의 문자를 이렇게 한글을 넣게 되면 아예 입력이 안 되기도 해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뭐 한글의 표현력을 너무 또 협소하게 했다 뭐 이런 비판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기본적인 어떤 문자를 표현하는 방식을 컴퓨터에서 어떻게 할 거냐를 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조금 급하게 사실 결정이 된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아래 한글은 그런 면에서는 약간 자기들의 생각이 있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한글을 표현할 테야. 그래서 아래 한글에서는 깍도 되고 뭐 이상한 문자도 돼요. 그런 걸 다 허용하는 쪽으로 비트 패턴을 만들기를 한 거고 그건 근데 일반적인 표준에서는 좀 벗어나는 거죠. 표준에서 벗어난다. 굉장히 이렇게 멋있잖아요. 자기네 나름의 어떤 자기 나름의 어떤 그걸 이제 주장하는 거 맞잖아요. 근데 표준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 기록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위험 요소가 늘어납니다. 자, 다음을 볼게요. 자, 유니코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전 세계의 어떤 문자들을 다 통합해서 컴퓨터에서 표준화된 방식으로 쓸 수 있도록 바꿔놓은 거고요. 전체적으로 31비트, 그러니까 그 31비트 안에 모든 세계 문자들을 다 표현할 수 있게 구성을 해놓은 거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